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름사이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약간 거창한 인문학적인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 한번 재밌게 좀 들어보자고요. 생활 속의 철학입니다. 생각의 깊이를 깊게 갈고 닦는 게 저는 살아있는 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계급이 높아질수록 할 일이 많아져야 된다. 부제, 부하의 충성심은 공짜가 아니다. 거창하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 계급과 신분이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편해져야 되는 거고 힘든 일은 아랫사람들이 대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의 유명한 명장이었던 롬멜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군은 명령을 내리는 게 10%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게 90%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저도 흔히 주변의 친구나 지인들 그리고 몇 살 어린 후배들 동생들에게 가끔 이런 거창한 주제의 이야기를 할 때 꼭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사회적인 얘기를 할 때 한 회사나 조직체는 사장과 리더가 그러니까 사장이나 리더가 그 전체 일의 7, 80%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자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상급자가 무슨 일일이 빗자루 청소라도 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다니라는 그런 얘기가 당연히 아닙니다. 저는 예를 들면 일부러 언론에 보여주기 위한 그런 가식적인 어떤 꼰대들의 몸맞추기 문화는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국립대학병원의 병원장이 직접 본관 앞을 청소하는 이런 코스프레는 한두 번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사실 순수한 행동이 아니죠. 이런 건 제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직업의 귀천을 떠나가지고 거대한 낭비입니다. 실제로 그 병원에서 일하는 아랫사람들이 병원장이 빗자루 들고 나와서 코스프레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바로잡아 주기를 원하겠죠. 자,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상급자가 해야 되는 일은 직접 일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어떤 좋은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지시를 내려놨던 사항들이 꼼꼼하게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내 지시에 좀 잘못된 부분, 실무와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현장에 나가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소통을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관리감독 현장 점검을 그만큼 꼼꼼하게 7, 80% 조직 전체의 일을 하라는 소리예요. 그만큼이나 하는 것처럼. 자, 구독자 여러분들 몇 년 전에 그 뉴스가 기억이 나십니까? 문정부 시절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격리자 문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문재인 시절에. 그 코로나 사태 이후로 그 격리자들에 대해서 군대에서 그때 하도 난리 칠 때니까 군대에서 이제 부실급식 문제 같은 게 터진 적이 있어요. 그 격리된 사람들 상대로. 격리자들을 그러니까 군대 안에 쓰지도 않는 그 폐건물에 수용을 함으로써 위생이라든지 그 불결하고 더러운 환경들, 그 열악한 환경들, 수도까지 안 나온다든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격리자들을 군부대 폐건물에 수용하고 이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여러 어떤 이런 부대에서 발생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는 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밥은 개판이라든지 그러니까 밥이 굉장히 빈약하고 허접한 밥들을 격리자들에게 줬던 거죠. 그리고 또 화장실 이용도 통제를 한다랍시고 그 병이 옮으면 안 된다고 양동이에 비닐을 주고 거기에 용변을 보라고 했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게 그래가지고 공론화가 되고 난리가 나니까 이제 밝은 사회니까 그죠? 이런 게 공론화가 되고 난리가 나니까 이런 불결하고 말도 안 되는 폐건물 환경의 경우 언론에 터졌죠, 당연히. 그러니까 부랴부랴 장군들이 일선 부대를 방문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좀 좋게 해주라고 현장 확인을 뒤늦게 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 장군들이 병사들 생활시설을 점검하러 나온다라고 하자 그때 가니까 또 대가리 깨주죠, 밑에 애들도. 각급의 예하부대 장교들도 난리가 뒤늦게 났다라는 거예요. 용변이 바구니 같은 데 안에 있고 그러면 고무 바게스 안에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동이 안에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뒤늦게 사람 살만한 분위기로 보이도록 당연히 그 사람들이 애를 썼겠죠. 정말 이게 눈물겨운 바보 같은 불과 몇 년 전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졌던 그런 에피소드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장군이라는 지위가 높은 자리입니까? 물론 우리 같은 개인들하고 비교하면 장군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장군들 별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사람들도 더 큰 단위인 국가살림 정치의 영역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급자죠. 그 사람들도 중간 관리자에 불과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 이하 청와대 참모들, 장관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원래 제가 이 글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썼던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지휘부에서 별 생각 없이 야, 요즘 방역 같은 거 중요한 거 알지? 휴가 갔다 온 애들 따로 잘 격리를 해놔라.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병들끼리 코로나 그런 거 안 퍼지도록 통제 잘 해라. 이런 식으로 단순 무식한 병이 제대로 안 퍼지도록 통제 잘해라. 퍼지면 중간 지휘관들 니들 책임이다. 이딴 식으로 지침만 크게 전달을 해버리면은 현장에서는 수동적인 태도로 역효과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똑똑한 인력들도 바보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윗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조직의 분위기는. 이게 그러니까 그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저번처럼 그 위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극단적인 화장실, 샤워실까지 못 쓰도록 통제를 하는 거. 불결한 폐건물의 위생 환경으로 사람들을 몰아넣는 사태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명령 자체도 어느 정도 하급자들의 입장에서 유도리가 발휘가 가능하도록 부대마다 각자 환경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범위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럼 현장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뭐 병이 이렇게 확산되지 않게, 감염이 전파되지 않게 주의해라. 자, 그럼 일선 부대들 너네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가서 볼까? 병력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점검을. 구체적인 처우와 환경이 어떤지, 인원들이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이거를 중앙에 높은 놈들이 그러니까 직접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리더가 하는 일이 그 조직의 전체 일에서 놀랍게도 제일 높은 리더라든지 이런 레벨의 사람들, 지휘부가 하는 일이 실제로는 7, 80%쯤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나 조직 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세한 곳에서 줄줄이 낭비되고 있는 어떤 공동체의 역량들, 그거 뻔히 보이죠. 하급자들 눈에도. 어떤 사건이 터졌다 싶을 때 너무나도 느리고 안타까운 그런 초기 대응의 사례를 우리는 봅니다. 그죠? 학벌도 평범하고 스펙이 대단한 것도 없는 평범한 하부조 직원들 눈에도 의외로 이게 잘 보이는 것들이 거대 조직의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지도부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산 꼭대기에서 산 아래가 보이겠습니까? 100층짜리 건물 펜트하우스에서 보도블록이 1층에 보도블록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보이겠냐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니까. 그리고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높은 내가 밑에 사람들보다 가끔 모를 때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 그래야 소통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좋은 목소리가 실제 그러니까 최전방에 나가 있는 그런 어떤 보초병, 회사를 예로 들든 우리가 군대를 예로 들든 최전방에 나가 있는 보초병 눈에는 지금 어떤 전선의 상황이 분명히 보이는데 이런 목소리가 상부에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거대 조직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대를 관리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 복지, 국가적인 거대 사업, 국책 사업 등등 이런 것들을 최고 결정권자 본인이 그러니까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세심하게 현장을 챙겨야 됩니다. 목에 힘을 주고 뻣뻣하게 의전이나 받으러 와가지고 점검 코스프레를 하니까 부랴부랴 사람들이 쓸데없는 맞이 행사, 높은 분 맞이 행사 준비를 하느라 바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시찰, 산업시찰 다닐 때 한두 번 나간 게 아닙니다. 수백 번을 나갔어요. 밑에 부하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해도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많이 나갔다라고 하죠. 그 산업시찰을 나갈 때, 경부고속도로 건설 시찰 나갈 때. 그럼 저 양반이 그때 경부고속도로 시찰을 다닐 때 요란한 의전 행사를 매번 받았겠습니까? 아니죠.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를 뚫는 동안에 그야말로 수백 번이 넘는 그런 현장 답사 실사를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공사 구간별의 건설사 사장들, 현장 책임자들, 노가다 반장들까지 기술 담당자들, 실무자들을 끊임없이 만나고 불편한 점이나 애로사항은 없는지 물었고, 옛날에 그때 우리나라가 진짜 막장이고 가난하고 빈약하던 시절이죠. 건축 자재가 긴급하게 부족할 때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어떤 이런 국책 사업 같은 거 할 때 건축 자재가 긴급하게 부족할 때는 청와대 보수공사에 쓰려고 따로 빼놨던 자재와 건설 장비들까지 거기에 양보해가지고 건설 현장에 지원해준 사례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컨트롤 타워죠. 자원을 분배할 수 있잖아. 하급자가 야 청와대 공사에 쓸 어떤 장비랑 인력 그 자재를 빼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대통령 너만 알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국가에서 제일 높거나 거기에 준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실제로는 굉장히 많다니까. 현장의 어떤 그 급한 일을 해결해 줄 때 청와대 보수공사에 쓸 자재와 건설 장비를 양보해가지고 건설 현장에 지원해 준 적이 실제로 있었다니까요. 중앙 컨트롤 타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윗사람은 최적의 자원 배분을 센터에서 잡아줘야 된다고. 이런 게 바로 그러니까 경영입니다. 여러분 경영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학술적으로 배우는 그런 딱딱한 이론 노름 그거는 가짜 경제, 가짜 경영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진짜 살아있는 경영이야. 이런 게 너무나도 쉬워. 경영을 잘하는 거는. 동급인 조직체 부서들끼리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서로 교통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급인 부서들, 조직체들.
국가 정부 부서들도 똑같죠. 부처들.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해결하라고 냅두면은 온갖 지들끼리 기싸움에 행정적인 절차 따지고 수백 가지 규정과 원리 원칙 따지면서 일이 산으로 가게 됩니다. 배가 산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은 일이 안 되는 거죠. 국가나 거대 조직의 힘과 시간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곳에서 낭비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 국가 지도자, 회장님, 사장, 지사장, 확 높은 계급의 어떤 상급자라는 존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바로 저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에도 바쁜 실무자들이 쓸데없는데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번잡한 행정 절차들, 보고서 절차들은 제발 좀 줄여줘. 다이렉트로 연결이 빨리빨리 되게 해. 보고 체계가 되도록. 실질적으로 일을 해나가고 집중하기도 바쁜 실무자들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어떤 동급의 부서들 절차에 부딪혀갖고 절차 기다리고 뭐 기다리고 어디 협조 요청 구하고 어디 자문 구하고 중간에 있는 별 찌끄레기들한테도 잘 보이려고 뒷톤을 써야 되고 세월만 보내면서 속 썩이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이 일이 잘못 풀린다 싶으면 엉뚱하게 중간에 하급자가 중간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이런 거. 그럼 그 사람들은 두려워해가지고 점점 더 수동적으로 된다니까. 훌륭한 사람도 리더가 바보면 같이 바보가 된다고요. 정확하게는 그 조직의 분위기를 따라간다라는 거야. 사람들의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럴 때 지휘관이 딱딱 개입을 해가지고 자기 권한으로 이거는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빨리빨리 승인을 해주고 일을 진행을 시켜주라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한테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그 어떤 전설적인 어떤 일화가 있어요. 뭐 신화 같은 얘기긴 한데 고르디우스의 매듭풀기라고 해가지고 뭐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유명한 신전 어떤 궁전에 이렇게 갔을 때 정복지의 어떤 그런 어떤 중요한 성역에 갔을 때 뭐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어떤 매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앞으로 아시아를 지배하게 될 거다. 알렉산더 대왕은 뭐 유럽 사람이죠. 그리스 북쪽의 마케도니아 왕국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를 지배하게 될 거다. 뭐 이제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처음에 조금 이걸 고민을 해보고 끙끙 앓다가 칼을 뽑아가지고 그냥 칼로 그 매듭을 한 방에 쳐버렸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가 정치 행정 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입니까? 법치국가 아니에요. 그죠? 그때그때 사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논리 혹은 민중들의 때법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기준 왔다 갔다 하잖아. 그리고 윗사람인 당신이 교통 정리해 줄 수 있는 거 분명히 있잖아요. 규칙 규정 따지지 말고 좀. 물론 이제 그만큼 높은 사람이 가야 되겠죠. 그걸 뒷감당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매듭을 순서대로 푸느라 멍청하게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칼로 매듭을 쳐버려야 된다고 리더는.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부하가 아니라 내가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윗사람이 사소한 일에 일일이 간섭하고 개입하라 그게 아니죠.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오히려 실제로는 자유방임과 밑에 사람들에게 상당한 권한과 선택권, 자율적인 어떤 결정권을 아랫사람들에게도 주는 거예요. 실무자들의 일에 사소한 것까지 성가시게 일일이 간섭과 참견을 하라는 게 아니라 윗사람인 내가 지원, 백업, 교통정리를 해주라는 거예요. 신호등이 있어야 수백 대의 화물차들이 서로 안 부딪히고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 복잡한 강남 한복판 사거리에서 신호등의 역할이 네 역할이라고. 높은 사람. 어지간한 부분까지 나도 실무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알아야 되고 무식하고 멍청하면 안 돼요. 좀 알아야 된다고 실무를. 어지간한 부분까지는 나도 그 업계의 일을 뭔가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꼼꼼하게 챙겨주라는 거예요. 아주 세부적인 건 모른다고 쳐. 거시적인 방향성은 내가 교통 신호등이 되어야죠. 챙겨주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을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간섭을 하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그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실무에서 일을 진행하는데 잘 안 되는 답답한 부분. 아, 우리 부장님 말 한마디면은 지사장님 뭐 부서장님 말 한마디면은 저 위에 누구 말 한마디면은 되는데 이런 거 있을 때 꼼꼼하게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스트레스를 챙겨주라는 거예요. 그죠? 일일이 간섭한다는 거랑은 절대로 다른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발 윗사람이 네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뒤는 내가 봐줄 테니까 업무에만 전념해라. 끝까지 밀고 나가보자. 이 프로젝트 우리 한번 제대로 사고 한번 쳐보자. 너희들은 나만 믿고 앞으로 가. 책임을 지면서도 나는 큰 방향을 설정해주고 나는 조직을 좀 이런 쪽으로 갖고 가고 싶다고. 그리고 현장의 중간 관리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사고를 자유롭게 굴릴 수 있는 유연성의 폭을 제공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책임질까봐 겁내는 바보가 아니라 수동적인 바보가 아니라 스스로 능동적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고 판을 깔아주라니까 윗사람은. 그 사람들이 온갖 책임 면피를 위해서 수동적인 바보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장을 해주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제가 이렇게 글을 썼었네요.
자, 진심으로 내가 움직이면은 주변 사람과 하급자들도 그 맥락을 이해하는 법입니다. 최고 지휘관인 내가 현장에 갔을 때 일은 뒷전이고 아부만 하려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겠죠. 나한테 극진하고 폼나는 의전을 모시는데 급급한 사람들만 주위에 웃는 낯짝으로 바글거리고 거기서 나는 또 어깨에 힘을 주는 가오가 사는 그런 거짓 현장답사 한두 번 보여주기 식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 니들이 보여주기식 그런 최전방에 철책 점검하고 GOP 부대 방문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야. 그 GOP의 울퉁거 나 군대 갔다 온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GOP 갈 때 그 전부 다 도로가 군데군데 패여가지고 울퉁불퉁거리는 그런 비포장 쓰레기 도로들 환경은 못 봤어? 거기를 매일 그러면은 보급품 싣고 다니고 위험하고 무거운 쇳덩어리들 이렇게 쥐고 다니면서 얼굴에 충돌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서 덜컹거리는 곳에서 일을 하는 병사들 입장은 어떻겠냐고. 현장 답사는 그런 걸 보라고 가는 거예요. 가서 사진 한 방 찍고 내가 가오 잡고 의전 받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실무에서 뛰고 있는 아랫사람들이 어떤 불편과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라고. 보급품이 쓰레기 같지는 않은지, 온수는 제대로 나오는지, 화장실은 깨끗한지, 보급품은 제대로 보급이 되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도로 포장 상태, 최전방 병사들이 매일 이용해야 되는 그런 어떤 도로의 포장 상태, 계단 상태, GOP 철책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애들이 한겨울에 근무 서는 그런 어떤 그 근무지는 좀 이렇게 초소는 조금 따뜻한지, 난방기구가 제대로 뭐 이렇게 설비가 갖춰져 있는지, 전방에 나가서 보라는 건 그런 걸 보라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리더가 하는 일이 그 조직에서 제일 많고 7, 80%나 되는 일을 리더가 혼자 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뒤를 봐줘 봐봐. 그러면 구성원들이 나를 만나면 반가워한다니까. 그러면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의 근본 원인을 보고하겠죠. 대화가 통하는 리더니까. 문제의 본질 외에 소모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낭비, 수많은 낭비들에 대해서 상급자의 결정권, 그러니까 교통정리를 부탁하는 그런 현장 답사를 많이 리더는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은 이제 뭐 중간에 있는 어떤 임원진들은 또 이렇게 불안하긴 하겠죠. 자꾸 실무 이렇게 최고 리더가 바깥에 실무 나가가지고 중간 다리인 나를 안 거치고 이제 다이렉트로 뭐 같은 거 보고하고 이러면은 조금 그게 또 중간에 있는 사람들 간부들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부분도 있지만 걔들은 대신 그만큼 많은 거를 누리고 살잖아. 내 주변에 제일 높은 자리에서. 다이렉트 보고 가끔씩은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또 그래야 그러니까 간신배들이 중간에서도 눈과 귀를 안 가리지. 그죠? 정보를 듣는 이 뭐 대통령이라든지 최고 지휘관 회장님의 그런 눈과 귀는 그러니까 많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의 귀에만 의존을 하면 안 돼요. 그죠? 하부저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거를 빨리빨리 해결하는데 상급자인 내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폭넓게 허용해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에는 무엇이 있는지 일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죠? 엔진 오일 같은 역할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직 전체가 그래가지고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조직이 거대해도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해봤자 소용없겠지 이러는 순간 그 조직이 망하는 거죠. 밑에 사람들이 조직 전체가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이도록 엔진 오일 같은 역할, 교통정리, 신호등 역할을 해주라는 거예요. 군인이라든지 수많은 현장 실무자들이 높은 사람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와봤자 폰만 잡다 갈 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해결되는 거나 나아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처우에 신경을 쓰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부작용, 부조리들을 가능한 좀 근본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려는 진심만 있다면 그게 병사들에게도 직원들에게도 세대와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통하는 법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은 똑같은 군대고 똑같은 군인이라고 할지라도 각각의 사례마다 그래서 그 결속력과 집단의 사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재미있는 역사 속 일화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공화정 말기에 로마에는 루쿨루스라고 하는 대단히 뛰어난 그 군사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루쿨루스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장군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 그 공화정 말기에. 이 장군은 전투를 지휘하면 지는 법이 없었고 놀라운 지휘 솜씨로 연전연승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본토로, 로마가 여러분들 그 이탈리아에 있는 건 아시죠? 그 장화발 같이 생긴 그 지중해 한복판에. 그런데 그 유럽의 로마 본토로부터 동쪽에 멀리 떨어진 카스피해 인근까지 거의 로마군으로서는 최초로 그렇게 멀리까지 백전백승을 하면서 이 장군이 원정을 갔는데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지휘하던 로마군 군부대가 더 이상 종군하기 싫다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군대가 파업을 일으킨 거죠, 장군을 상대로. 왜냐하면 이 루쿨루스라는 사람이 유능한 능력이 무색하게 무슨 잘못이 있었냐면은
탐욕이 많았어요. 재물에 돈에 환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승전을 했을 때 전리품을 제대로 부하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소수의 지휘부가 너무 많이 독점을 했다라는 거예요. 옛날 고대 군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을 부하들에게도 좀 줘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무조건 까라면 까 이런 식으로. 때문에 루클루스의 군부대는 연전연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시점에서 그 동방에서의 전쟁을, 아시아에서의 전쟁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어설프게 이거를 갑자기 급하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결국에는 그 이탈리아 로마 본토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당시에 이미 로마는 그때도 강대국이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더욱더 이 장군이 전설적이고 큰 성과를 거둘 수도 있었을 텐데 어이없게 그러니까 이 대업을 그르쳤다라는 겁니다. 국가와 로마 민족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대단히 큰 일을 어리석은 장군 한 명, 귀족 하나가 그르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이후 이 루클루스라는 장군은 그러니까 그 화려했던 군 경력이 무색하게 어떻게 되냐면 단 한 번 그러니까 권력의 뒤안길로 이 군대 파업 사태를 통해서 밀려난 뒤로는 흐지부지 사실상 정계에서도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의 저택에서 그냥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여생만 보내다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그 이후에 등장했던 또 대단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카이사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뭐 영어로는 흔히 여러분들 뭐 줄리어스 시저라고도 하죠. 그 셰익스피어의 그런 어떤 유명한 어떤 그 희곡도 있고. 이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전혀 달랐습니다. 카이사르는 로마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지휘관 중에 한 명으로도 손이 꼽히는데 그 사람 개인적인 능력도 대단히 뛰어났지만 이 사람의 행적을 바라볼 때 특히 감탄이 나온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재물에 큰 욕심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똑바로 들으세요. 무슨 스님 같은 무소유 정신, 뭐 그런 거 뭐 가식적이거나 뻔히 번지르르하게 재물이 욕심이 없다? 나는 황금 보기를 그냥 단순히 돌같이 한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돈을 싫어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카이사르가. 그 단순히 청렴하다든지 청빈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돈을 배척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그거 아니라고요. 카이사르는 누구보다도 오히려 돈이 왜 중요한지, 물질적 보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게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알았던 게 뭐냐면은 권력이나 그 돈이라는 거는 더 큰 일을 내가 하기 위한 중간 과정에 불과하다,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할 때 가끔 이거를 굉장히 확신에 차가지고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한 적이 있죠. 여러분, 권력이나 돈은 그 자체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 그 시장, 도지사, 뭐 대통령, 장관, 계급장 그 자체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중간 경유지예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로마라는 국가와 민족이 보다 큰 일을 해내고 뻗어나가기 위해서 내가 합리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합리적인 결정을 국가에 내리고 국가에 이바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분이 필요하죠. 계급장이. 그거라고. 성공적으로 정복을 하고 제국을 효율적으로 영토 확장하고 군대의 어떤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손봐주고 이렇게 하려면은 이 권력이나 돈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에 불과하다고. 즉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걸 정확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카이사르라는 사람은.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돈에 휘둘리고 계급장에 매몰되고 집착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신분 그 자체가 목적지였어가지고 높은 신분을 획득했다. 이제 끝났다. 사람들한테 으스대고 목에 힘주고 가오나 부리고 살아야 되겠다. 대충 내 아는 사람들이나 여기저기 꽂아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계급장과 왕관의 그 진정한 의미, 그러니까 계급장의 주인이 될 줄 아는 극소수 부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이사르는 40대 초중반에 군대의 지휘권을 획득한 이후로 오늘날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의 대부분의 지역인 그 갈리아 지방에서 그 8년간의 전쟁을 수행을 합니다. 이게 갈리아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전쟁 기록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 군사작전 기간 동안 이 카이사르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고 본인도 실제로 로마 제1의 부자가 될 정도로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수십 번이 넘는 전투를 다 이겼으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그 사람의 부하들도 함께 부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람의 부하들도 함께 부자가 됐다고요. 카이사르는 전투에서 이길 때마다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독점하지 않고 부하 장교들은 물론이고 물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기는 하지만 일반 병사들에게까지 진짜로 그러니까 전원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역사에서 예를 들면 뭐 조선군대하고는 진짜 꿈 같은 얘기죠. 일반 병사 전원에게까지 어떤 전리품과 보상을 다 나누어 줬다고요. 카이사르가 남겼던 전쟁 기록은 그 기록물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까지도 2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전투에서 한번 이길 때마다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은 툭하면 5년치 연봉이 병사들에게 일시불로 지급되었다. 10년치 연봉이 일시불로 지급되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물론 시대적인 어떤 상황을 고려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뭐 로마 일반 병사들의 연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박봉이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그 사람들에게는 1년 서민들 연소득이었는데 그 말단 병사들에게 전투 한번 이기면은 5년치, 7년치, 10년치 연봉이 지급이 됐었다니까. 목숨을 걸죠. 그러니까 병사들이. 그리고 이런 유능한 장군 밑에 있으면 이긴다는 걸 아니까 몇 번 싸우다 보면은 그 사망률도 굉장히 낮았고요. 다른 어떤 적군들에 비해서 그때 당시 카이사르의 로마 군단들은. 그렇기 때문에 과거 계속 이겼는 똑같이 그러니까 백전백승을 했는데도 끝내 그 군대 돌아가는 꼬라지가 더러워가지고 종군을 거부했던 그 실패한 정치인 루쿨루스 장군의 사례와는 전혀 다르게 훗날 카이사르는 그 유명한 고참병들이 전설적으로 남게 돼요. 이 카이사르의 고참병 이거 유명합니다. 서양 사학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카이사르의 그 유명한 고참병들은 그래가지고 끝까지 이 카이사르를 따라다니면서 위기의 순간마다 전설적이고 위대한 업적들을 이루게 됩니다. 전투에서 이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나중에 로마의 그런 부패한 원로원의 늙은이들과 전쟁을 할 때 카이사르가 위기에 몰리고 전투가 좀 치열하고 어렵다 싶을 때 오랫동안 전투 경험을 쌓은 그 정예 고참병들이 전선을 뚫고 구멍을 내주고 하는 그런 어떤 대단한 업적들이 그 뒤로 많이 나오거든요. 전쟁의 그 치열한 기간에. 그죠? 그 위대한 업적들을 많이 이루게 됐다라는 거예요. 보상을 주고 하니까 신뢰관계가 형성이 된 거잖아. 그죠? 보상의 중요성. 우리는 이제 뭐 충효라든지 어떤 유교 사상이 지금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전 윗사람한테 충성하는 거를 당연시하고 열정페이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않다고. 오늘 내가 올린 영상 제목이 뭡니까? 부하들의 충성심은 공짜가 아니다라고 했죠.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슴속에 이거는 뭔가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가도 이런 얘기는 못 들어요. 특히 기업이건 공무원 사회건 사회적으로 인력이나 예산을 당신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리더, 상급자, 연장자의 위치에 여러분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하다못해 일개 은행 지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되더라도 어디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내가 매니저라도 된다면 지금 이 영상 속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뼛속 깊이 새겨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타인의 충성심은 공짜가 아닙니다. 부하의 충성심도 공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기계 아니고 걔네들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조금 섭섭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무조건 돈을 줘야지만 부하들은 나한테 충성을 하나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그렇게 칼같이 A다 B다 구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처음에는 확실한 물질적인 보상, 공정한 대우를 통해서 서로 간의 이득으로 계약으로 묶이는 관계로 출발할지 몰라도 거기서 상호 간의 신뢰와 신용이 쌓인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실제로는 이것조차 그러니까 계산서조차 제대로 칼같이 안 챙겨주는 인간들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리더가 될 수 있다니까. 그리고 사람 마음이란 게 어떻습니까? 중요한 대사업,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 같은 거를 함께 치르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물질적인 관계와 계약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가면은 어떤 그러니까 신용, 믿음, 의리 같은 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로마 제국 같은 시절에는 과거 그러니까 정치인들끼리 내전이 터졌을 때는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제군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떤 보상을 못 주지만 이 내전이 안정되고 제국이 평정되고 나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보상하겠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 그러니까 보상을 똑바로 칼같이 줬던 전례가 여러 번 누적이 되면은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믿음과 의리 같은 게 상호간에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단계가 그러니까 정말로 강한 조직이죠. 이런 강력한 결속력으로 이루어진 인간들의 집단, 사람들의 모임, 남자들의 모임, 부하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리더인 나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 거의 종교적인 신념을 갖게 됐을 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거를 바로 카리스마라고 부릅니다. 카리스마. 자, 여러분들 카리스마라는 거는 무슨 뮤직비디오라든지 뭐 드라마 같은 곳에서 얼굴 반반한 남자 연예인들 따위가 눈깔 찡그리면서 힘주는 그게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카리스마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하들이 이 사람과 함께라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든 잘 될 거야 라는 이 사람이랑 함께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든 잘 될 거야 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지휘관인 나한테 보내주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게 카리스마예요.
부하들이 지휘관 상급자를 절대적으로 믿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거다. 버리지 않을 거다. 이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좋은 일이 올 거다라는 그런 믿음 말이에요. 광신에 가까운 믿음. 그런 결속력으로 뭉친 집단은 위대한 결과물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1 더하기 1이 여러분들 수학에서는 2지만 우리가 실제 정치, 인생, 사회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1 더하기 1, 사람 한 명과 한 명이 모여도 3, 4, 10. 사람 한 명 더하기 한 명이 모여도 3명, 4명, 10명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니까. 이 인간 사회라는 거는 200%, 300%의 시너지 효과 말입니다. 쓸데없이 비대한 조직으로 쪽수만 많아도 오합지졸이 있고 사람이 적어도 정예군이 있잖아요. 광신 그런 어떤 광신적인 믿음을 보내는 굉장히 높은 사기의 어떤 그런 집단이 있다고. 시너지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제가 허울 좋은 소리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과거 유럽의 또 유명한 어떤 위대한 전략가였던 프리드리히 대왕이나 나폴레옹도 실제로 했던 맥락의 얘기들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또 잘 들어보세요. 프리드리히 대왕이 뭐라고 했냐면 군대는 소모품이 아니며 일선 병사들이나 하급 관리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불편사항을 가능한 세심하게 귀 기울여주고 돌봐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프리드리히 대왕이 했던 말입니다. 거의 200년도 전의 인물인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250년, 300년 전 인물인데도 까라면 까, 하라는 대로 해, 나한테 아부나 해, 이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2024년 조선 군대에서도 약간 찾아보기 힘든 마인드죠. 다시 한번 봅시다. 군대는 소모품이 아니며 일선 병사들이나 하급 관리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불편사항들을 가능한 세심하게 귀 기울여주고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그래.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돌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프리드리히 대왕이 거의 250년 전의 인물이 저 했던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세월이 흘러가지고 프리드리히 대왕보다 후대 사람이죠. 나폴레옹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나치게 병학의 논리에만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방구석 손자병법, 제갈공명놀이, 이론 병정놀이 하지 말라 그겁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추운 곳, 더운 곳, 흙먼지가 날리는 참호, 뭐 그 힘겨운 일을 수행하는 병사들, 사람들, 군대, 회사 등등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계가 아니죠. 피와 살로 이루어져 있고 감정과 생각이 있는 사람, 나와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어떤 위대한 업적에 도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정치라는 것도 사업이라는 것도 일이라는 것도 감정과 생각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공짜로 당연히 그 사람들이 나한테 충성을 보내야 되는 기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당연한 공짜 충성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고 이 사람에 대한 이해와 철학이 있어야 일을 벌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큰 일을.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당연한 대가와 보상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능력과 한계 또 그 사람들이 현실에서 어떤 이 최전선 업무에서 일선 업무에서 겪게 되는 어떤 또 스트레스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을 해보라는 겁니다. 물론 뭐 엄마처럼 응석바지 애를 달래주는 엄마처럼 뭐 모든 거를 또 다 아랫사람한테 오히려 조직이 거꾸로 돌아가면서 굽실거려라 그게 아니죠. 그런 거는 아니잖아.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애로사항,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발생하는 어떤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들, 애로사항들, 스트레스들, 과도하고 번잡한 어떤 보고 절차나 행정 절차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해결을 빨리빨리 해주라는 거예요. 윗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소위 정치인들이나 기업인 리더들조차도 사실 좀처럼 이해를 못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부하들에게 적절한 대가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하, 주변 사람들의 충성심은 공짜가 아닙니다. 이 군대, 회사, 조직, 정당 뭐 이런 거대 사람이 모여있는 거대한 조직들은 실제로는 그게 모두가 피와 살로 이루어져 있고 감정까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 감정을 가진 생명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그 사람들의 충성이나 헌신을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옛날에 그 거대했던 어떤 로마 제국의 전쟁의 역사에서 왜 어떤 장군은 분명히 연전연승, 백전백승을 하고 능력까지 입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자기 큰 사업이 그러니까 그죠? 외부의 어떤 더 강력한 어떤 군대라든지 나보다 더 천재적인 장군 때문에 이 사람의 진격이 막힌 게 아니었죠. 왜 백전백승을 하고도 중간에 그 큰 사업이 어이없이 좌초가 됐습니까? 그죠? 병사들이 파업을 했잖아요. 그 살벌했던 시대에.
반대로 다른 장군은 그러면 카이사르 같은 사람은 완벽하게 어떻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기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장악을 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큰 대사업을 두고두고 이룰 수가 있었는지 이런 차이를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훌륭한 부하를 만드는 것도 그러니까 바보 같은 부하를 만드는 것도 실제로는 리더인 본인의 몫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만약 시청자 여러분들의 어떤 반응이 괜찮으시다면은 댓글 좀 적극적으로 한번 남겨서 소감도 들려주십시오. 그 여러분들이 좀 반응이 괜찮다면은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유명한 어떤 역사 속의 장군들이나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중요한 선택이나 결단의 순간들 그리고 또 역사 속에 두고두고 남은 어떤 어리석은 왕들의 어리석고 잘못된 판단, 반대로 매우 적절했던 신의 한 수에 이르는 판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충분히 참고해보고 재미있게 기억해둘 만한 역사 속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은 정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재미만 있으시다면은 제가 정말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책을 읽었던 거를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썰을 풀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그 바쁜 일상 속에 독서할 시간조차 부족한 그런 거죠. 먹고 살기 바쁘니까. 여러분들의 그 귀중한 시간을 제가 절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오늘 메시지 부하, 주변 사람들의 충성심은 공짜가 아니다. 어떤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설명드린 것 말고도 실제로 굉장히 재미있는 더 폭넓고 더 세밀하게 설명드릴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동양의 역사에서도 이게 재미있는 것들이 의외로 일화가 많이 있어요. 동양에서도 그러니까 성공하는 리더가 이 충성심을 공짜로 강요하고 바라고 이랬던 게 아니라 대가와 보상의 중요성, 법치의 중요성을 상벌의 중요성을 알았던 리더들이 그러니까 동양에서도 있었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재미만 있으시다면 이런 것들 재미있는 부분들 설명드릴 게 정말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사실 써놓은 지 제가 몇 년이나 됐던 건데 살짝 손을 봐가지고 오늘 오랜만에 한번 또 촬영을 해봤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